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국제 정세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이죠. 오늘은 연해주를 중심으로 바라본 극동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고려인이라 불리는 제로동포 지원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교양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국제 정세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함께하고 있는 육명근 씨와 신진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학과에서 경제를 전공하고 있는 육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진입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는 그럼 저희가 극동 경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극동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극동이 뭐냐, 극동 연방광구가 도대체 뭐냐의 그 개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도, 특별시, 광역시 있듯이 러시아도 그런 행정 분류가 있습니다. 2000년에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한 후에 러시아 전국을 9개의 연방관구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각 연방관구마다 대통령 전권 대표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90년대 같은 경우에 러시아 중앙과 지방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지방에 잘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행도 안 됐겠죠. 그래서 권력 수직화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공사로 이러한 작업을 했고 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통령 정권 대표를 각 지역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 9개의 연방광구를 또 자세히 보면 연방주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요. 연방주체는 주, 공화국, 변강, 자치구, 자치주로 구분이 됩니다. 그 구분은 지리나 민족 구성 또 역사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한국의 특별시나 광역시, 도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게 90년대에는 89개였다가 점점 통합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크림반도가 합병되면서 2개가 늘어서 지금은 총 85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연방주체 중에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그 행정 수반이 예전엔 대통령, 프레지던트라고 했었는데 2011년인가 2년에 러시아의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곳에 각 그 대통령, 프레지던트들이 직함이 헤드 아니면 리더로 이렇게 직함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극동 경제, 극동이라고 하면은 극동 연방 관구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극동이라는 말을 먼저 뜯어보면 굉장히 멀리 있다는, 굉장히 동쪽에 있다는 말인데요. 보통 극동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옛날 문헌 잘 보면 원동이라고도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예고에 나가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전체 극동 연방 관구고 러시아 전체 영토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85개 연방 주체 중에 극동 연방 광구에는 9개의 연방 주체가 들어가 있고요. 면적이 621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러시아 전체가 36% 되는데 단순 비교를 하자면 남한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한국의 62배가 되는 거죠. 그중에 제일 큰 9개 중에 제일 큰 곳이 사하공화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면적이 31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인도 크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극동 연방광구가 굉장히 땅은 넓은데 이게 기후가 굉장히 추워요. 그 툰드라의 눈물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너무 추워가지고 유목민이나 군인이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인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죠? 예, 그 땅이 이렇게 넓은데 인구는 610만 명밖에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하공화국이 인도만 했잖아요. 넓이가 100만 명이 안 됩니다. 인도는 12억 명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중에 또 하나인 추코트카라는 곳은 한반도, 남한, 북한 합친 한반도 7배 면적인데 인구는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극동 연방 관구 중에서는 연해주가 또 중심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행정 중심은 사실 하바롭스크 변강인데요. 경제적으로나 대외 교류 또 인구 경제 면에서 연해주가 가장 발달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해주는 그러면 어떤 곳인가요? 예, 연해주라는 게 그 러시아 말로 하면 프리모르스키 크라이라고 하는데요. 프리모르스키라는 말이 바로 연해, 바다에 가깝게 있다라는 말이 한마디로 바다 가깝게 있는 땅이라는 의미고요. 북한, 중국과 접경하는 우리나라 그 두만강 끼고 러시아와 접하고 있는 그 일대를 연해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극동 지역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그 전에
뭐 안보라든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선이 뭐 저희가 살고 있는 특히 남한 같은 경우는 뭐 1000년 전에도 한국 땅이었지만 사실 극동 지역이 러시아의 영토로 완벽하게 편입된 거는 1860년 북경조약 이후거든요. 이게 1860년에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경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스크바 쪽에서 생각하기엔 너무 멀리 있어서 관리하기 쉽지 않은 땅인데요. 그 예로 들 수 있는 게 소비에트 혁명, 1917년의 소비에트 혁명 이후에 바로 1918년부터 22년 동안에 일본이 백군, 당시 그 제정 러시아 편에 있던 백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극동부터 심지어 이루크츠 끝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고 또 1932년에 일본이 만주국을 이제 만주에 만주국을 세우고 나서 1939년까지 극동 지역을 계속 침략을 해요. 그래서 수백 회 이상 전투가 일어났었고 또 이제 1960년에 중소 갈등이 심화되면서 1969년에 연해주인데 다만스키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바오 섬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그 붉은 군대, 그 소련의 붉은 군대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충돌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었고 이제 91년에 중국 소유로 인정하면서 마무리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진행 중인 문제로는 쿠릴 열도, 그 사할린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쿠릴 열도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북방 사하계 도서라고 하죠. 그 문제도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 독도처럼 일본이 자기 땅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그 땅 문제로 예전부터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슈가 계속되어서 그 일본에서는 러시아에서는 뭐 두 개만 반환하고 두 개는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일본에서는 그 일본 보수파의 국내 정치상 그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받으려면 다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그 집권한 이후에 본인의 대통령직을 강화를 하고 강한 러시아를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릴 열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뭐 실제로 방문도 하고 거기에서 군사훈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죠. 쿠릴 열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뭐 열심히 막 이렇게 나서진 않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뭐 무덤, 예전에 원래 일본 사람들이 살던 땅이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 이제 국내 정치적인 좀 그런 컨텍스트가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렇게 잘 나서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러시아를 상대하다 보니까 비교적 거기엔 좀 조용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뭐 중국이랑 다오이다오 그 문제나 우리나라와 독도 문제 비교하자면은 상대적으로 쿠릴 열도에 대해서 일본이 쏟는 정성은 좀 덜하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극동 경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극동 경제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천연 자원 개발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연 자원을 개발해서 판매한 수익금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모스크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역민들이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수탈이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선거할 때 보면 시베리아나 극동은 수탈 지역이다, 우리는 다 자원을 뺏기고 있다라고 광고 문구도 있고 하더라고요. 선거 포스터에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인구가 드문드문 살고 있어요. 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뭐 여기 5만 명, 저기 10만 명 살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5만 명이 있을 거 이거 조금 깔고 한 뭐 100km 떨어져서 좀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 때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깔아놔도 몇 명 못 쓰고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석유랑 가스만 생각하시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사하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가 정말 많이 나고요. 알로사라는 굉장히 러시아의 큰 다이아몬드 기업이 있는데 이곳이 그 사하공화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 아무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콩, 곡물, 농업이 잘 되고요. 사할린 같은 경우는 가스와 어업, 또 추코트카 지역은 러시아 금 생산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캐나다 회사가 여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요.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 물류가 중심이고 캄차트카는 그 연어랑 대게, 우리가 지금 뭐 마트에 가면 대게 많잖아요. 거기다 러시아산 대게가 캄차트카에서 오고요. 또 이게 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사람보다 곰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곰이 많은 곳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극동 지역에 굉장히 많은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건 맞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물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건 내국인들이 꽉 잡고 놓질 않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뭐 러시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나 경제성 있는 건 자기가 하고 경제성은 있지만 뭔가 기술이 없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러시아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작정 들어가서 석유 사겠다, 가스 사겠다 하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그러면은 연해주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연해주는 아까 말씀드린 극동 연방관구 9개의 연방 주체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남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왜 연해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곳이 굉장히 러시아에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죠. 지금 제2의 수도라고도 불리는 그곳을 흔히 그 유럽을 향한 창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블라디보스토크는 그러면 동북아시아를 향한 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극동 발전 전략이 있는데요. 그곳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핫한 곳입니다. 2012년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바로 이곳에서 했었고요. 그 사업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선도개발구역이나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같이 경제특구가 굉장히 연해주를 중심으로 씌워지고 있고 연방대학교라는 그 극동연방대학교를 설립되어서 극동 지역의 학문, 교육의 중심 센터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목적을 가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연방 차원의 발전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극동개발부, 극동개발공사, 스콜코보 기금 같은 경우가 다 연해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선도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인가요? 선도개발구역은 우리나라 경제특구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뭐 보통 비슷합니다. 뭐 세제 때 법인세를 어느 정도 이제 완화해주고 재산세나 토지세를 처음 몇 년 동안 이제 면제해주고 인프라 조성. 그런데 인프라 조성 같은 경우에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 기관이 토지를 다 수용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 인프라를 깔아서 기업에 분양을 하는데 러시아 지금 극동에서 하고 있는 선도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인프라를 깔아주는 형식이라서요. 실제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루어지기까지는 보통 다른 경제특구랑 비교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도 어떤 특혜라든가 그런 것도 다 그 정책에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주는 특혜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하겠다라고 의향을 밝힌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외국 기업은 지금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은 하바롭스크에 딱 한 군데 일본 회사가 그 러시아 회사랑 합작해서 유리온실 된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러시아 현지 기업들이나 아니면 러시아 뭐 로스아그로 같은 대기업에서 현재 진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안 좋은데 한국 기업들이나 외국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러시아 경제 상황을 비춰봤을 때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그런데 그 외국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동 지역이 굉장히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떤 일정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기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배후 시장과 연계성도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낮고 인프라 효율도 낮고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가 법정 휴일이 28일이거든요. 그런데 극동 지역이나 좀 추운 데서 일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특수지 수당과 특수지 휴가가 더 붙어요. 그래서 많이 쉬는 사람 40며칠 쉬거든요, 1년에. 한국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그거 못 보고 있죠. 아무래도 연해주 지역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지역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흔히 한국에서 러시아를 간다고 할 때 당연히 비행기를 생각하시겠지만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입니다. 인천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도 가고 이제 스키 시즌에는 양양과 그 강원도 양양 있잖아요. 거기랑 블라디보스톡이랑 이제 전기선이 떠요. 차 타기로 이제 겨울에 뜨는데 한때 이제 지금 좀 줄었는데 러시아랑 우리나라 합쳐서 총 4개 항공사가 블라디보스톡, 인천을 취항한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교류가 많은 지역이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또 공기업, 뭐 공관들도 많이 있고 북한 공관 같은 경우도 나호트카에 있었는데 어제가 김정일이었나 김일성 생일이었잖아요. 네네. 그거 기념해서 그 블라디보스톡으로 총영사관을 이전했더라고요. 또 그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고 한국 정부가 뭐 지금뿐 아니라 예전부터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북방 정책의 물리적 통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해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면적이라든가 인구, 뭐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연해주의 면적은 16.4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남북한 합친 한반도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고요. 인구는 192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절반 100만 명이 남부에 집중해 살고 있습니다. 뭐 항구 도시들 주로 많이 살고 있고요. 경제를 보자면 크게 연해주 북부는 임업이 발달돼 있고 중부는 농업, 남부는 물류와 무역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그 러시아 본토의 최남동단이고요. 바다를 접하고 있고 특히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모항이기도 합니다. 그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 중국하고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세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인데요. 중국 훈춘시의 가장 그 러시아 쪽으로 빠진 지역에서 15km만 나가면 동해인데 중국이 그 러시아랑 북한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다 아쉬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이. 연해주의 가장 큰 도시는 블라디보스토크고요. 그 인구가 60만 명입니다. 이게 블라디보스톡이란 말이 동방을 정벌하라라는 의미인데요. 또 러시아 카프카즈 지역에 가면 블라디카프카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도 러시아가 정복하기 굉장히 쉽지 않았던 땅 중에 하나인데 지명에서 보듯이 이것도 러시아가 손에 넣기 굉장히 쉽지 않았던 곳임을 알 수가 있고요. 특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에서 1인당 차량 보유대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연해주의 산업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아무래도 연해주 같은 경우에 그 중국, 북한하고 접경하고 있고 바다가 있다 보니까 교통통신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또 도소매 무역업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전체 그 전국 평균 대비했을 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 투자보다 정부 투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없던 다리를 깔고 없던 대학교 캠퍼스를 만들고 도로를 새로 깔고 공항까지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3, 4년 사이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현지 사람들도 천지가 개벽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루스키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거기 안에다가 대학교를 지었어요. 대학교를 그 행사장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정상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각국 대표단이 묵을 숙소를 섬 안에 당연히 지었는데 지금 그거를 거의 대학생들이 기숙사로 쓰고 있어요.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1인 1실 쓰는 친구도 있었고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유학을 거기로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정말 기숙사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제가 연해주 잘 알지 못하지만 연해주 산업에 대해서 크게 5꼭지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당연히 이제 교통물류가 중심이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러시아에서 철도, 도로, 항만, 또 공항이 4가지 인프라가 다 갖춰진 데가 그렇게 많지가 뭐 러시아뿐이 아니라 다 많지 않잖아요. 그런 곳인데 바로 그런 곳이 바로 그 연해주입니다. 그 러시아 연해주에서 러시아 내부로 빠진 TSR이 있고 연해주에서 북한으로 가는 나진하산 라인이 있고 연해주에서 그 중국의 흑룡강성 그 수분하시로 빠지는 선이 있고 또 길림성 훈춘으로 빠지는 선이 있는데요. TSR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원래 지금의 TSR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TMR이라고 이제 만주 횡단철도라고 하죠. 그때는 그 하바롭스크를 지나는 게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에서 러시아 치타로 바로 들어간 일직선에 가까운 라인이었어요. 그런데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러시아가 일본이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다. 만주 철도에 대한 통제권을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다시 지어. 그래가지고 중국 국경을 넘지 않고 온전하게 러시아 국경을 따라서 다시 공사를 하게 돼서 지금의 선은 19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육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철도랑 굉장히 선이 비슷해요. 아무래도 그 철도나 육로나 깔려면 다 전기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다시 깔 수는 없잖아요. 땅도 넓은데 그렇기 때문에 철도, 도로, 뭐 파이프라인 다 똑같이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해주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런 물류적 잠재성이 높은 지역이라서요. 중국이 연해주를 통해서 동해로 빠지려는 작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에서 연해주로 빠지는 그 도로가 2004년에 운행이 중단됐다가 2013년에 재개되었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 연해주의 물류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지나산 구간을 개보수해서 2013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연해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곳이 관리하기 힘든 곳이에요. 또 국경지대라는 게 국경무역, 개방 이런 이미지를 가질 것 같지만 우리가 접경하고 있는 곳보다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 딸리면 열세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닫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접경하고 있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중국에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경제 수준이나 인구 이런 사회 자본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개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실 때 들어가실 공항은 2012년 에이펙 정상회담을 대비해서 지어진 거고요. 생각보다 지방 도시에 있는 공항 쪽 굉장히 국제선이 많은 편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연해주에 보통 사람들이 차 타고 못 가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지역도 가고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많은 지역을 가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인천, 부산, 양양에 가고 신기하게 평양에 들어가는 비행기도 이곳에 고려항공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을 취항하고 있습니다. 또 연해주에서 한국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한국의 목적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가는데 한국의 면세점을 이용하려고 가는 사람이 경유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해주 같은 경우는 가스나 석유가 매장이 많이 되어 있나요? 보통 러시아 하면 석유나 가스가 어디든 땅 파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몇 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루크츠크에 시작해서 야쿠티아 공화국 아무르주를 거쳐서 연해주까지 오는 굉장히 몇천 킬로미터 송유관인데 이게 연해주로 들어오고 또 사할린 북부에서 뽑아서 하바롭스크 변강에서 연해주로 들어오는 가스관이 있습니다. 또 이게 연해주로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주로 러시아의 주 에너지 수출 시장은 지금까지는 유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동북아시아로 넘기겠다, 동북아시아로 오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가스관입니다. 한마디로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는 그냥 원유를 팔았는데 이제는 그냥 팔지 않고 자신들이 정유를 해서 팔겠다라고 해서 지금 일본 기업이 참여해서 연해주에 정유 화학 공장 건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지역을 얘기하면은 킹크랩, 명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어업 시장은 어떤가요? 예, 당연히 러시아는 바다를 많이 끼지 않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생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나는 지역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을 옛날에 해삼위라고 불렀어요. 이게 해삼이 많이 나는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다라는 뜻인데 그 정도로 이게 해삼이 많이 나는 걸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해주 산업에서 어업이 한 10% 정도 생산액을 차지하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어업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어항이나 관련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추진 중입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어업 협상을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는 쿼터는 이제 원양 어업이고요. 러시아어선은 원양까지 잘 안 나간다고 해요. 다 주로 인근 해역에서 다 조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인근에서도 너무 좋은 생선들이 다 잡히기 때문이랍니다. 뭐 연어거는 알아서 기어 들어오고 민물로, 그리고 광어, 대구 특히 광어가 정말 맛있어요. 광어가 스테이크예요. 자연산 광어인데 두께가 굉장합니다. 이게 돈만 있으면 수입해오고 싶을 정도로. 거기가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황금어장이고 우리나라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원래 그 바닷물이 차야 고기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 생선이 맛있는데 이게 겨울 생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 한류성 어족이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물고기 잡으러 많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그럼 어떤 그 생선을 수입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 러시아 어업 쿼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명태, 아무래도 국민 생선이기 때문에 명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뭐 대구, 꽁치, 오징어 조금씩 잡아보긴 하는데 그래도 명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러시아 사람들이 명태를 안 먹나요? 안 먹고 마트에 팔긴 파는데 얼려서 이게 주로 이제 고양이 사료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러시아는 워낙에 바다가 없기 때문에 생선류래가 많이 없고 먹어도 이제 훈제거나 아니면 그 민물 생선 지리같이 맑은 탕으로 먹잖아요. 또 이게 생선을 비싸게 팔려면 활어 상태로 회로 넘겨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제가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되게 좀 좋은 마트에서 철갑상어를 활어로 어항에 넣고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 빼고는 활어를 본 적이 없어서 러시아가 지금 어업으로 해서 뭔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회를 먹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청어를 되게 많이 먹죠. 예, 청어 많이 먹는데 청어가 동해 쪽에서 잘 안 잡히고 발트해 그쪽 뭐 북유럽 선진국에서 많이 잡아가지고 그쪽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다가 최근에 엠바고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졌죠. 러시아 안에도 힘들어지고 그 발트 3국 사람들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블라디보스톡 쪽의 관광은 좀 어떤가요?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가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땅 위치만 놓고 보면 이거는 명백한 동북아시아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분명히 뭐 완벽하게 유럽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이렇게 유럽풍 건물을 가진 곳은 하얼빈 빼고는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생긴 것도 백인 메이저리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연해주에 오페라 발레 극장이 있는데 이게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마린스키 극장 산하로 재편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연주자들도 많이 오고 그 소품도 많이 가져오고 아마 그 발레리 게르기예프도 한 번씩 종종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스터 잘 보셔가지고 날짜 맞춰서 요즘 비행기표도 왔다 갔다 하기 싸니까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루스키 섬이라고 있잖아요. 네. 에이펙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거기도 누구나 가볼 수 있는 곳인가요? 예, 누구나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다리가 없었을 때 아무나 못 갔는데요. 거기가 국방부 소유 땅이라서 아무나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다리가 놓여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고 났는데 뭐 올림픽도 그렇지만 대규모 행사를 하고 나면 그걸 쓸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해마다 러시아 대통령들은 12월에 그 연례교서라는 걸 발표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직접 루스키섬 키워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교육, 관광, 연구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라고 특별히 이곳을 콕 집어서 말을 할 정도로 대통령 중점 사항에 들어간 지역인데요.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우리나라 그 제주도 거기가 외돌개였나? 그 대장금 촬영 장소라고 나오던데 해안 절벽 굉장히 예쁜 데 있었거든요. 거기랑 굉장히 비슷해서 트레킹 코스 한 4-5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정말 바람도 많고 공기 좋고 예쁜 장소였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고 안전장치가 없어가지고 약간 낙상의 위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술 먹고 가면은 좀 상당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러시아 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기대하는 게 수족관이 거기에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해서 개장 전에 우연히 한번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크다 그래서 기대하고 갔는데 보통 수족관이 크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어항이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항은 그렇게 큰 게 아니라 밖에는 공원이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크닉 가기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 코엑스에 있는 그런 수족관을 생각하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그 밖에 또 가볼 만한 곳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러시아 특히 연해주 정부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 바로 카지노입니다. 예전에 러시아 다녀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시내 곳곳에 지하철역마다 카지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카지노 할 수 있는 데가 한 4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4개 지역으로 그게 몇 년 됐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극동 유일의 합법 카지노 단지가 생겼습니다. 물론 불법은 어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합법 카지노가 생겼고 이게 2010년 10월에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시내에 가는 반대 방향으로 좀만 가면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외국인 구분을 해놓잖아요. 내국인은 정성 카지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국인, 외국인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만 하는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 마카오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굉장히 잘 지어놓고 있고 지금도 건설 중입니다. 카지노 시설이 앞으로 몇 개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호텔도 한 5-6개 되고 카지노장도 상당히 많이 건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봤는데 물론 카지노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버튼을 봤는데 버튼이 러시아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러고 있다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가보니까 대다수가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 심지어 거기에 어떤 게임기에는 중국어로 써 있었어요. 다 안에 프로그램이 세팅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게임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들어갈 때 저는 카지노를 처음 가본 거라 잘 모르겠는데 여권을 내서 또 거기서 무슨 이상한 바코드 바를 제 얼굴에 들이대더니 사진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 얼굴이 있는 회원카드를 주더라고요. 굉장히 좀 찝찝했는데 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카지노를 갔다 와도 흔적 남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하기엔 좀 약간 심적 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연해주를 갔다 왔을 때 관광객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요즘 이제 그 스토리텔링의 시대잖아요. 사실 연해주 같은 경우에 스토리텔링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왕과 나의 영화 왕과 나에 나왔던 율브리너가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났고요. 생가가 지금도 있고 또 그 영화 구로사와 키라라고 라쇼몽 만든 일본 감독인데 그 데르스 우잘라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남자들의 우정 이야기가 정말 저 그거 보고 엄청 펑펑 울었는데 정말 그 영화의 배경이 될 정도로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많은데 개발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쉬웠고 또 한국 관광의 대상으로 해서는 발해 유적지도 있고 여기가 항일 운동의 주 무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엮어서 뭔가 역사 투어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개발도 좀 약간 미진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국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게 방송에 한번 나오면 빵 터지잖아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그 프라하의 연인도 그랬었고 최근에 꽃청춘도 그러듯이 그 하정우 배우가 나왔던 베를린의 마지막에 보면 표산대 가서 블라디보스톡 원웨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거 보고 다음 편 블라디보스톡이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고 있어서 감독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리 좀 이거 만들어지면 정말 쏠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연해주가 아무래도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어쨌거나 북한하고는 우리보다 가깝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어떤 협력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2014년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러 갈등 또 이번 한국 정부가 취임하면서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었잖아요.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친선되다 보니까 러시아랑 북한이 상대적으로 뭔가 소외받는 느낌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대북 영향력을 상실하면 이제 한반도에서 자신의 몸값이 떨어진다는 걸 90년대에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뭔가 한국과 관계가 안 좋거나 그러면 여김없이 이제 북한으로 드라이브를 하게 되는데 또 두 번째는 그 극동 경제를 발전하는데 아무래도 한반도와 연계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고 기존에는 유럽 아니면 중국의 경제가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데 한국으로도 이제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러북 협력 사업 중에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철도 현대화랑 그 러북 전력망 연결 사업인데요.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랑 북한이랑 7대 3으로 광산 회사 합작으로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서 광물을 채굴을 하면 그걸 러시아가 해외에 팔아줍니다. 그리고 판매 그 대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업 구조 같은 경우를 보면 러시아가 북한의 천연자원 지분을 확보하고 그걸 팔아서 돈을 들어오면 철도 설계하고 시설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가 가지고 온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이제 현지 전력망이나 그 철도 현대화 직접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철도 하면은 이제 뭐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진 핫산 프로젝트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뭐죠? 북한의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핫산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에 양쪽에서 서로 나진 핫산 그 철도 구간을 복원하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협약서를 체결을 했고요. 또 2008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라손 콘트라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러시아가 7, 북한이 3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 2013년에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광괴를 쓰고 있고 북한, 한반도, 중국, 일본까지는 그 일반 표준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괴가 달라서 나진 핫산 구간은 광괴랑 일반괴가 같이 있는 복합괴로 구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나진항의 화물터미널이 개통이 됐고요. 부두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한 개는 북한, 한 개는 러시아가 쓰고 나머지는 다 중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 이제 뭘 나르냐가 중요한데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석탄을 가지고 옵니다. 핫산으로 모아서 다시 북한의 나진항으로 보낸 다음에 한국이나 이제 중국의 남부, 중국 쪽에도 굉장히 석탄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은 이제 실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통해서 석탄을 사고 있는 건 중국 기업들입니다. 핫산역에 보니까 주 이용객들이 외화벌이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북한 말로 뭐 다 써 있더라고요. 대기실이며 뭐 화장실을 위생실이라 써놓고 나진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또 거기서 창구에서 구입도 할 수 있더라고요. 돌아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티켓을 하나 기념으로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한 번쯤은 나진행 기차를 타보고 싶더라고요.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지금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제재가 풀려서 다시 이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먼저 북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겠고요. 그러면서 정책이 투명해져서 어느 정도라도 투명해져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겠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리 한국이 북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거고 또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이어서 다른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갖춰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석탄을 가져오든 가스를 들여오든 없던 걸 새로 시작하면 기존의 이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 이익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한 파열음이 또 날 수가 있잖아요. 또 자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덩치가 큰 사업들이다 보니까 한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이권 집단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미 관계나 한미 관계 아니면 또 에너지 해운업계에서도 서로 간의 이익 조정을 너무 크지 않게 원만하게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나지나산 프로젝트의 정상화를 비롯해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들어갈 수 있는 철길이 개방이 돼서 저희도 한번 열차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연해주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에서 다뤘었는데요. 여름이 또 되고 많은 분들이 가깝기 때문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정보들을 좀 알고 가시면은 아마 연해주가 다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1부를 여기에서 마치고 2부에서는 고려인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